예,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후보자께서 5차례에 걸쳐 가지고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까지 차량이 당한 사실이 있는데, 자,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차를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주의를 다 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아니고 5차례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는 지방세, 자동차세 2번의 세금 체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4년 만에 압류가 된 지 4년 만에 그 과태료를 납부해서 해제된 것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챙기지 못해서 생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습 체납에 해당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지고 법질서 확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를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자동차를 또 직접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미천내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통지가 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사소한 절차라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시니까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질서를 지키라는 잣대를 대고 본인이나 또 자기 제 식구인 검찰 쪽에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수사한 사건 중에 대표적인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초 MBC 이상호 기자의 취재와 보도로 촉발이 됐는데요. 정작 그 삼성그룹 회장이나 떡값 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됐고, 오히려 그거를 보도했던 이상호 기자만 기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났는지, 제가 이 수사 결과 발표문을 보니까 이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아예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취득된 거기 때문에 그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수사의 단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가 된 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독수독과 이론을 제시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자, 통신비밀보호법 4조에 따르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이 수사의 단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당시 학계의 의견도 참고하고 여러분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어 있는 불법 감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에는 상당성이 부족하다.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른 증거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다 조사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서면 조사도 있고 또 압수수색도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한 부분, 소위 논쟁이 있어서 법에 위배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수사 자료를 쓰지 못했다 하는 이 점만을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수사 결과 발표문을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이 결과 발표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애초에 이 수사의 단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서 결국은 수사 의지도 실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과 독수독과 이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 법 이론은 증거에 관한 법칙이지 수사의 단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칙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4조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 그거를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론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아예 수사의 착수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일반인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일반인이었다면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소를 했을 텐데, 자 실제로도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는 정당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맞죠? 후보자님, 예. 지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왜 자기 식구인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들먹이면서 수사의 단서로도 사용할 수 없다. 아예 수사에 착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당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면서 이상호 기자 실체 진실 발견에 공헌을 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오히려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직접 기소하신 건 아닙니다만은 애초에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기소가 된 순간 노회찬 의원에 대한 기소는 사실상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호 기자는 나중에 선고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도 기소유예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은 사실은 이제 엑스파일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건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도청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요. 거기서로부터 비롯된 도청된 파일, 그게 이제 소위 X파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X파일의 내용을 유출한 점, 크게는 그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가지 점에 다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증거가 확보된 부분은 기소를 했고,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본 부분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 부분은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아까 최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약자를 위한 좋은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사례를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적절치 않다고 하셨죠. 사례를 제 사건 의뢰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당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까지 다 일일이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사건을 맡긴 당사자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만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주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그런 분이 그 작은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그걸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소를 해도 무혐의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사한 다른 범죄를 여러 개 저질러서 도주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당사자 이야기를 쭉 듣고 추적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더니 검찰 수사가 더 잘 진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이 사람이 도망을 가서 잡지는 검거하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의뢰했던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보통 법인에서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적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많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큰 사건, 작은 사건을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사건을 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는 것은
후보자의 결국은 그 연봉입니다. 연봉 액수가 지금 1년에 아니 한 달에 거의 1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돈을 지출하고 형사 사건을 맡기는 분들의 사건을 주로 맡으셨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약자를 위한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잘 이제 믿기지가 않는 거겠죠. 자, 이 후보자의 급여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에 3,600여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으셨는데, 근데 12월 달 그다음에 또 몇 달 후에 또 2억 뭐 1억 2억 7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2,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왜 이렇게 월급이 비슷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그 정급으로 정액으로 받는 월급은 뭐 2,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분기에 한 번씩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그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 좀 많아졌다는 부분들은 그 3달 동안 제가 일한 것에 대한 상여금, 그것들이 지급되는 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분기 상여금이 어떤 대가로 지급되는 겁니까? 사건 유치의 대가로? 뭐 여러 가지를 이 법무법인의 그 급여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게 업무 기여도에 따라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후보자께서 있습니다. 어떤 업무에 기여를 하셨습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 대법관의 경우에 한 달에 거의 뭐 평균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수입을 받고 계신데, 우리가 흔히 법률가로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실 분들은 주로 아무래도 대법관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법관보다도 지금 10배가 달하는 월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 그게 과연 업무 능력의 대가일까? 법률가로서 업무 능력의 대가가 일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사건 유치 능력이나 그 로비 능력의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부적정한 뭐 변호 활동 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는 뭐 또 자제하면서 큰 기업 사건들 맡지 않으려고 자제하면서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대법관의 월급보다 10배 가까이 되는 월급을 평균적으로 받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법률가로서의 능력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충분히 좀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제 사실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법관 출신들보다 10배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뭘 근거로 하신 것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억 원 정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상여금 다 합해서. 그렇죠. 예. 예. 평균적으로 그 말씀드린 겁니다. 명목 근무액이 그렇고.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대법관보다는 거의 10배 가까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글쎄 그 어느 대법관이 얼마를 받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죠. 태평양에서. 보직은 고문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도 아니고 고문 변호사라고 한다면 그럼 일반 변호사들보다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경력이 오래되고 되게 이제 호봉도 위였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고문 변호사의 역할이 일반 변호사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이러한 성과나 기여도에 따라서 또 배당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 일반 국민들이 다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상식과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전관 출신, 특히나 고검장까지 하셨던 분이 로펌에 가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는 국민들이 사건 의뢰인들이 뭘 보고 맡기겠습니까? 순수하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만 보고 맡겼을까요? 그게 아니라 후보자가 고검장으로서 전국에 있는 검사들과의 다 네트워크가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사건 유치 능력이나 로비 능력의 대가를 보면서 맡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가 아닌 민사, 상사, 가사, 행정 이런 사건들을 뭐 거의 반반 정도 맡았었습니다. 그 형사 외에 나머지도 반반 맡으셨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건 수임 내역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네,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기호 의원입니다. 예, 이상호 기자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보도하게 된 경위와 그다음에 그 뒤에 판결 선고까지 과정을 담은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고 감동적이었는데 특히 이제 여기 법정 진술에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돈의 유혹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고 특히 언론과 법조 등 사회의 근간이 자본에 휘둘려서는 그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그 전두환 신군부의 정치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자본 권력이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은 선거라도 하지만 자본 권력은 선거도 없다. 그래서 이 표현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테이프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결국은 삼성그룹의 무차별적인 돈 살포 이게 결국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재벌에 의해서 돈이 뿌려지고 특히나 이 법을 집행해야 될 검찰에서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그 재벌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무뎌지는 칼날이 무뎌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보도를 하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순진하게 속고 있습니다. 엑스파일을 제가 수십 번 집에서 마치 이 라디오를 켜고 이렇게 옛날 단파 라디오 듣듯이 수십 번 들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적어도 그 테이프 속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선 여야 후보들에게 적어도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100억대 이상의 뇌물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꽂고 그 국회의원한테 당직을 홍석현 씨가 언론사에서 삼성의 대리인이 당직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 운영까지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언론이 가세하고 있고 그거를 바로잡아야 될 검찰은 뇌물로 사로잡혀 있고 다시 말하면 구테타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돈으로 국가 권력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후보자께서는 5.16 구테타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국민들은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잘하길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또 구테타 나는 거 아닌가 정말 두렵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삼성에 의한 구테타를 여기 처벌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또 어떤 구테타, 어떤 형태의 구테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이분이 과연 법무장관으로서 그런 걸 또 막아주실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제가 기자로서 사실 이런 자리에 앉는 것이 과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책 내용에도 보면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범죄가 기록된 비밀 테이프가 언론에 공개되었다면 적어도 자신들에게만은 가혹한 메시지를 댈 수 있어야 비로소 해당 사건을 수사하건 기소하건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부혐의 처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그다음에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던 노회찬 의원이 오히려 거꾸로 기소되는 이러한 본말이 전도된 이러한 수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씁쓸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소회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 당시 수사를 총괄지휘했던 후보자께서 지금 옆에 계신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건희 씨를 최소한 한 번은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검찰 조사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이건희 씨도 부르지 않았고 그리고 안강민 검사장을 비롯해서 당시 떡값 검사 7명, 뇌물 의혹 검사 7명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려니까 MBC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소 단계부터 꼬입니다. 어떻게 꼬이냐면 공소장에 보면 제가 MBC 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MBC 엑스파일 보도를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제가 사랑하는 MBC 기자 연인원 한 100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보도를 한 일이고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이 결정해서 보도한 일인데 그 100꼭지 중에 저는 한 꼭지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도하게 한 자의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자체부터가 코미디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후보자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공안 검사로서 지내 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연 인권을 지키는 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뭐 공안 검사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워낙에 과거 군사 독재 시절부터 시작된 공안 검사의 이미지가 일단 뭐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적법 절차 원칙도 지키지 않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공안 검사로서 오랫동안 지내오신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그런 인권의 감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제 인권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후보자께서 검사 재직 시절에 했던 일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동국대 강정우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그런데 세 차례나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강변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당시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속 수사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해서 구속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결국 강정구 교수는 대법원에까지 가서 집행유예로 확정이 됐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다음 후보자께서 94년 경에 기소된 피고인의 수사 기록을 변호인에게 복사해주지 않아 가지고 헌법소원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97년도에 그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 기록 등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위헌 결정이 난 사실도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그 당시 저희 그 기록 복사 등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 규정도 고치고 또 법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의 조치가 문제 있었다고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 규정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서 2009년경에 이제 후보자께서 집회 시위법 해설서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합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야간 집회 중에서도 야간 5개 집회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야간 5개 집회에 대한 문제였는데 제가 책을 쓸 때는 그 이전에도 헌법재판소 판단이 그 합헌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었는데 제가 책을 쓴 이후에 야간 5개 집회 중에서 야간 집회 중에서 옥내 집회의 부분에 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9월경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난 거 아시죠?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제가 대해서. 책 쓴 다음에 예.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도에 9월에 나온 그 결정문의 취지대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견해를 바꾸신 건가요? 제 생각과는 제 생각 그 책에 있는 것 자체는 제 학문적인 의견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결국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많이 생각을 좀 바꾸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검사, 공안 검사로 재직하실 당시에 그런 세 가지 사건들을 예를 들어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뭐 규정대로 따라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해서 좀 관점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생각이 이제 바꾸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인권국도 운영하고 하시잖아요.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 많이 있는데 법 집행 과정에 인권 침해가 없는지 늘 살피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그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꼭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검사 이후에 인권에 대해서 늘 유념하면서 일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치 검찰이라는 그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서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시기를 최근에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 비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검사 비위 사건과 이제 정치 검찰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앞부분과 좀 관련 있는데 단지 무죄가 많이 선고되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표현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마치 무죄 판결 때문이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치 사건에 있어서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사건이 법대로 되지 못하고 좀 정치적으로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기소됐다 이런 측면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거기다 설시한 것입니다. 그거는 좀 마치 그런 답변의 취지가 마치 대법원에서 판결을 무죄 판결했기 때문에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기소는 제대로 했는데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까? 예, 무죄 판결 난 것들이 검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었다 이런 그 의견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정치적 사건에서 많이 났는데 그것은 결국은 기소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서 편향되게 기소를 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거꾸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가 그 답변서에 쓴 것을 그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때 그 편향되지 않게 수사를 하고 기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태 변호사님 아시죠? 예, 압니다. 용산 참사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약을 하셨고 이제 인권 변호사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리고 계신데 이분이 작년에 한겨레 토요 특판에 김영태 변호사의 비망록이라는 것을 연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 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은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대낮에 기자들하고 폭탄주를 마시다가 그 파업 사건은 파업 유도는 우리가 한 거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수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검찰에서는 진형구 공안부장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국민적 의혹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중대한 일을 대검공안부장 혼자서 결정했겠느냐. 대검공안부와 대전지검공안부의 전체적인 어떤 공동의 모의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특검의 후보자가 당시 서울 북부지청 공안부장 검사로 항상 명성을 날리실 때인데 그때 파견됐죠. 북부지청 형사 5부장, 형사부장 때 파견됐습니다. 그 당시 공안부장 아니었습니까? 북부지청 형사 5부장이었습니다. 그 공안 검사 역할을 계속 해오셨죠. 그 당시 그 파견될 때는 형사부장이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공안부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공안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형사 5부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특검에서 굉장히 결론이 묘하게 바뀝니다. 진영구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사건이 강희복 그 조폐공사 사장의 단독 범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대전지검 공안부와 대검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문서를 그 파업에 관련된 것처럼 기재된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허위 보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선상에 제외가 돼 버렸습니다. 기소가 안 된 거죠 결국. 결국은 이제 대검 공안부 검사들의 어떤 범행에 대해서 밝히라고 특검을 시켜놨는데 결국은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다 혐의 없음 처리가 돼버리고 혐의 없음이라기보다는 기소가 안 되고 오히려 진영구 공안부장 검사의 단독 범행을 최초의 검찰의 결론을 아예 조폐공사 사장의 파업 유도 사건으로 그 사건의 방향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변질돼 버립니다. 제가 여기서 들었던 의문은 왜 여기에 공안부 검사들의 범행을 밝히라고 되어 있는 이 특검에 굳이 공안부에 근무한 경력이 많이 있었던 후보자가 거기에 파견이 되었을까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파견 경위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노동법의 전문가다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파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파견된 것 같은데 그 경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비망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말씀 좀 더 드릴까요? 예. 그때 제가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제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라고 해서 가서 나름대로 하여튼 그 공정하게 한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이 특검 와중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김영태 변호사님이 특검 보호로 파견됐었는데 대전지검에 가서 여러 가지 문건들을 압수를 해왔는데 그 다음날 허용진 변호사, 검사 출신 허용진 변호사가 대전지검 검사 둘과 공안부 직원 5명을 데리고 와서 문서를 다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던 와중에 옥신각신 하던 와중에 특검이셨던 그 강원일 변호사께서 돌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건들이 다 돌려줘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 당초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작성했던 그 문건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임금 삭감한 철회, 구조조정 계획 제시 유도라고 쓰여 있는 문건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유도라는 말이 빠지고 구조조정 관련 협의 지속추진 결정 뭐 이런 식으로 문서까지 바뀐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김영태 변호사님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결국 그 파견 검사들 그리고 허용진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의견 차이로 중간 사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김영태 변호사님하고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하고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한 취지는 이 사건이 공안부 검사들의 범행을 수사하라고 했던 특검인데 공안부 검사들의 그 범행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안 되고 기소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 묘하게 후보자께서 또 파견이 돼가지고 혹시 여기에
관여하신 거, 축소 조작에 관여하신 건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김영태 변호사님하고 허아무개 변호사 그 당시 특별수사관으로 와 있었는데 그 두 분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는 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하고는 저희 파견 검사가 2명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김영태 변호사하고는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다.